자, 다음의 내용은 사람의 뇌 분비샘하고 뇌 분비 물질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이 있다. 표를 보고 달달달 외우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해부학적 구조와 그 다음 분비 조절 경로들이 있거든. 이걸 같이 연상을 하면서 외워야 된다. 첫 번째,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뇌 분비샘의 종류를 위치마다 한번 구분을 해보자. 자, 우리 몸에 뇌가 보이지? 이 뇌 중에서 내 몸의 전체 뇌 분비 물질을 조절하는 주 중추가 바로 간내의 시상하부. 자, 여기를 확대를 좀 시키면 시상하부가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이 바로 뇌하수체가 되는 거고, 뇌하수체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앞쪽에 있는 부위를 전엽, 뒤쪽에 있는 부위를 후엽이라 불러. 그 다음 목의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갑상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에 뇌 분비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뇌 분비샘을 이자섬이라 부르지. 주의할 거, 이자액과 같은 소화액을 분비시키는 외 분비샘은 이자샘이라 부르는 거니까 명칭 잘 구분하고, 이거를 중추신경계의 조절과 연결시키면 이자샘 같은 경우는 소화와 관련돼 있으니까 연수가 통제하는 거고, 이자섬은 뇌 분비 물질을 분비하는 거니까 간내의 시상하부가 조절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콩파 뒤쪽에 부신이라는 기관이지. 부신을 자르면 두 개의 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바깥쪽이 부신 겉질, 안쪽이 부신 속질. 겉질과 속질에서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의 종류가 또 다르지.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위치에 대한 내용 외우셔야 되고, 참고로 생식샘, 정소나 난소에서도 뇌 분비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수능에선 출제되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이 외우라면 외우라. 자, 이러한 뇌 분비샘 위치에 따라서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의 조절 경로를 설명을 할 거야. 이 조절 경로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자,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SHRH 줄여서 TRH를 분비하게 되면 이놈이 혈액을 타고 뇌하수체 전엽에게 명령을 내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혈액을 타고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그럼 이 티록신은 혈액을 타고 간이나 근육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간과 근육에서는 세포 호흡이 촉진이 돼요. 티록신의 역할은 세포 호흡량을 늘려서 결국 열 발생량을 늘려가지고 체온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거지. 시상하부에서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ACTHRH 줄여가지고 CRH를 분비하게 되면 이건 자식 혈액을 타고 뇌하수체 전엽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전엽에서는 ACTH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역시 혈액을 타고 부신겉질의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부신겉질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알도스테론, 두 번째가 당질 코르티코이드 줄여서 코티솔의 분비를 유도하게 되는 거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혈액을 타고 콩팥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콩팥에서는 오줌으로 빠져나갈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늘리는 데 관여하는 거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액을 타고 간한테 명령을 내리지. 그럼 간에서는 아미노산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게 되고 그 결과 혈당량이 올라가게 된다.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면 두 가지 호르몬의 분비가 유도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옥시토신, 두 번째가 항인형 호르몬 또는 ADH가 분비가 되게 되는 거지.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서 출산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항인 호르몬 또는 ADH가 혈액을 타고 콩팥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콩팥에서는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다시 혈액으로 끌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혈액의 전체적인 농도 또는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자섬하고 부신 속질은 공통적으로 시상하부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직접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게 되는 거야. 시상하부가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자섬에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섬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 베타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인슐린은 간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간에서는 혈당량을 낮추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럼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섬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섬을 구성하는 알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글루카곤 역시 혈액을 타고 간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간에서는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참고로 부신 속질에 연결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만 연결되는 게 특징이거든. 물론 이 특징은 수능에서는 안 물어봐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에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부신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지. 이 에피네프린은 표적기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간이야. 간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글루카곤의 역할과 똑같이 혈당량이 올라가게 돼요. 두 번째 표적기관이 심장이야. 심장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지게 해요. 각 뇌 분비 물질에 대한 자세한 기능들은 항상성 조절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거야. 자, 제시된 그림은 간내 또는 시상하부가 내 몸의 반응기를 통제하는 총 4개의 경로를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럼 첫 번째 경로는 자율신경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영역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자율신경하고 뇌 분비 물질에 의해서 반응기의 반응을 조절하는 경로이거든. 그럼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로에 해당되는 뇌 분비샘의 종류와 뇌 분비 물질들의 종류를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경로 한번 봐볼게. 자,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직접 받는 뇌 분비샘이 바로 이자섬하고 부신 속질이지.
이자섬이라면 이때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야. 부신 속질이라면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경로, 시상하부가 전엽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TRH하고 CRH가 있지. 그럼 전엽에서는 TSH가 분비되면 이때 뇌 분비샘은 갑상샘. 그럼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 되는 거야. 그럼 전엽에서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이 ACTH라면 이때 뇌 분비샘은 부신 겉질이 되고, 그럼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되는 거지. 후엽에서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은 옥시토신과 항인 호르몬 또는 ADH가 있는데, 반드시 항인 호르몬 ADH는 꼭 외워둬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부학적 구조와 함께 조절 경로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유형의 그림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내 몸의 뇌 분비 물질의 조절 원리 들어갈 거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피드백 조절 원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티록신의 분비 조절 경로이거든. 자, 간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 간내가 상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비시켜야 할 티록신의 농도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 놓는단 말이야. 그럼 설정된 것보다 너무 많이 분비되면 분비량을 줄여야 될 것이고, 설정된 것보다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 분비량을 높여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시상하부가 혈액 속의 티록신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측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비 조절에 관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최종적인 결과는 티록신의 분비량이다. 그럼 설정된 값보다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 그러면 시상하부가 TRH 분비량 줄일 것이고 TSH 분비량을 줄이겠지. 그럼 갑상샘에게 전달되는 명령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그럼 티록신이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 간내 시상하부가 TRH 분비량을 늘리고, 그 결과 TSH 분비량도 늘어나게 되면 갑상샘이 많이 자극을 받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조절되는 피드백 원리를 음성 피드백 조절 원리라 불러. 이때 음성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억제시킨다라는 뜻인데, 이때 억제를 촉진시키냐 억제를 완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의 양을 시상하부가 설정했던 값만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조절되는 뇌 분비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항상성 조절 원리 있잖냐. 그럼 항상성이란 뜻이 체내 환경이라는 어떤 결과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항상성 조절 원리가 곧 음성 피드백 조절 원리로 적용되는 사례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잡고 가야 될 게 갑상샘의 특징이거든. TSH가 장기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갑상샘이 TSH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겠지. 그러면 갑상샘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갑상샘이 커져요. 이 현상을 갑상샘 비대증 또는 마치 종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갑상샘 종이라 부르게 돼. 갑상샘이 목에 있기 때문에 목 안쪽에 있는 갑상샘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목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현상을 티록신의 분비 조절 경로와 함께 엮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갑상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티록신을 아예 분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정을 해. 그럼 간내 시상하부는 TRH와 TSH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린단 말이야. 그럼 TSH가 갑상샘을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함에도 불구하고 티록신이 안 나오는 거잖냐. 그럼 결과적으로 갑상샘만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갑상샘이 계속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갑상샘 비대증 또는 갑상샘 종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반드시 꼭 외워야 할 부분,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단백질 계열의 호르몬인데, 이놈이 기능화되기 위해서는 무기 염류 중에서 아이오딘 이온이 반드시 껴 들어가야 티록신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 그러면 갑상샘 세포한테 아이오딘의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잖아. 그러면 갑상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티록신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 경우도 티록신의 분비 저하의 원인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원리와 똑같이 결과적으로 갑상샘 비대증, 갑상샘 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아이오딘이라는 무기염류가 많이 함유된 음식물들이 주로 바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해조류의 섭취를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갑상샘 비대증 또는 갑상샘 종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티록신을 외부에서 직접 주입을 시켰을 경우다. 그럼 혈액 속에 티록신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럼 시상하부가 판단을 하겠지. 티록신의 양이 너무 많네? 그럼 TRH의 분비량을 줄일 것이고 TSH의 분비량도 줄이겠지. 그 결과 갑상샘에서 실제 분비되는 티록신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 이런 조절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건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방금까지 설명했던 게 음성 피드백 조절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 양성 피드백 조절 원리는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바로 옥시토신이야. 출산을 임박하게 되면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야 되잖아. 즉 자궁을 수축을 시켜야 돼요. 그럼 자궁 수축력을 엄청 높여야 되거든. 여기에 명령을 때려주는 게 바로 옥시토신이란 말이야. 그럼 자궁의 수축력이 최대가 될 때까지
즉 아이가 밀려 나올 때까지 옥시토신 분비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이런 조절 원리를 양성 피드백 조절 원리라 불러. 물론 또 한 가지 사례가 되어 있는데 이건 교과서 자체에서도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문제 나올 리도 없을 거고, 이 한 가지 사례 빼면 전부 다 뭐로 빼면 되냐? 음성 피드백 조절 원리로 빼면 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혈당량 조절 원리에 관여되는 거, 체온 조절에 관여되는 거, 혈장 삼투압 조절에 관여되는 호르몬들의 조절로는 모두 다 음성 피드백 조절 원리다 보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